결론적으로 충종이 조광조를 죽인 일은 완전히 실패로 가는 길이었다. 한마디로 조광조가 죽자 나라는 골로 가고 있었다. 충종은 이 실패를 만회해야 했다. 결국 썼던 방식을 다시 쓰게 되었다. 전하, 부르셨사옵니까? 그래, 내 앞으로 자네를 크게 쓸 것이니 성심을 다해보거라.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신개나 말의 수고로움을 마다치 않고 전하의 신임에 보답할 것이옵니다. 어느 날 동궁 북쪽 숲에서 꼬리가 잘리고 얼굴과 사지는 불에 지져진 흉측한 쥐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이날은 세자의 생일이었다. 게다가 세자는 쥐띠였다. 누군가 세자를 저주한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자순대비는 일단 이 사건을 덮었다. 일이 커진다면 궁 안팎이 시끄러워질 것이고 자칫 큰 옥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산군 시절 마음 졸이며 살아왔던 그녀였다. 하니 궁은 최대한 조용한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며칠 뒤 똑같은 몰골의 쥐를 이번에는 중종이 발견하였다. 저게 무엇이냐? 죽은 쥐인 것 같습니다. 어휴, 흉측하구나. 얼른 갖다 버리거라. 예, 전하. 중종이 발견했을 때도 그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그런데 좌의정 이유천과 우의정 심정이 중종에게 간하였다. 전하, 지난번 동궁전에서도 누군가 죽은 쥐의 사지를 찢고 불에 태운 것이 발견되었다 하옵니다.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냐? 그러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누군가 세자를 저주하기 위해. 확실치는 않지만 조사는 해봐야 된다고 사료되옵니다. 알았다. 즉시 조사하여 이 일을 꾸민 자들을 발본색원하여라. 대비는 일이 예상보다 커지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전하, 대비마마께서 이거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내용은 이랬다. 첫째, 사건이 있던 그날 강령전에서 경빈 박씨가 오랫동안 홀로 앉아 있었고 그녀의 계집종 범덕이 뜰 아래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둘째, 경빈의 첫째 딸 해수농주의 계집종들이 인형을 만들어 못 빼는 신용을 하면서 쥐사건을 발설한 사람은 이렇게 죽이겠다 라며 협박하였다. 셋째, 경빈이 모두가 자신을 의심한다며 욕설을 퍼붓고 있다. 경빈은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그녀의 시녀 범덕은 수십 차례 가혹한 형신을 받았다. 그래도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가혹한 형벌에 실수된 증언을 하였다. 그날 홍기인께서는 데뷔전에 가셨지만 경빈마마께서는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쥐를 태운 자가 경빈마마라고 억측하는 것입니다. 범덕은 나름대로 경빈을 변호한다고 한 것이지만 증거가 없어 답답한 차에 용의자가 스스로 경빈의 알리바이가 없으니 의심해 주시오 라고 말한 것과 같았다. 세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이득을 보는 자는 경빈 박씨였으니 그녀에 대한 의심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경빈 박씨, 그녀는 누구일까? 드라마 여인천하에서 메이야 하던 그녀는 상주 최고의 미녀였다. 상주 남자치고 박씨를 보고 가슴앓이 안 해본 남자가 없을 정도로 그녀는 아름다웠다. 비록 한미한 사족 출신이긴 했지만 그 미모가 워낙 뛰어나 연산 말기에 최홍사의 눈에 띄어 궁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연산군 제위 시절 중종은 신씨와 결혼했지만 중종 반정으로 임금이 되자 신씨는 사가로 쫓겨나야 했다. 중종은 숙이 윤씨, 박씨, 홍씨를 후궁으로 들였고 그중 윤씨와 혼인하였으니 그녀가 장경왕후이다. 그러나 장경왕후는 아들을 낳았지만 산후병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러니 경빈 박씨도 욕심이 생길 만하였다. 그녀는 중종의 장자 복송군을 낳았고 중종이 가장 총애하는 후궁이었다. 어쩌면 다음 왕후는 그녀가 될 수도 있었다. 반정 직후 박씨가 후궁으로 뽑혀 들어왔을 때 중종은 그녀의 매력에 홀딱 반해 있었다. 그런 중에 장경왕후가 죽어버렸다. 중종은 박씨를 세중전으로 들이고 싶었다. 그러나 정광필이 반대하였다. 경빈 박씨의 가문이 미약하니 중전감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비록 반대는 있었지만 경빈은 조금만 손을 뻗는다면 자신이 왕후가 되고 어쩌면 장성한 아들 복성군이 다음 보위를 이을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정치력만 조금 있다면 뇌물이 통하는 자는 뇌물을 쓰고 대신들도 적당히 구워 삼는다면 가능성은 충분하였다. 단 세자가 없다면 말이다. 이러니 누가 보더라도 세자를 저주할 사람은 경빈 박씨밖에 없어 보였다. 하지만 경빈은 끝까지 부인하였고 그녀의 시녀 범덕도 가혹한 고문을 받음에도 끝내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명확한 물증도 나오지 않았고 자백도 없었다. 심정은 있지만 범인이 없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이 경빈을 가리키고 있으니 결국 그녀는 아들 복성군과 함께 폐서인이 되어 고향으로 쫓겨났다. 그리고 새 왕비는 문정왕후가 되었다.
이것이 작서의 변이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정말 경빈 박씨였을까? 만약 경빈이 정말로 죽은지로 그런 일을 꾸몄다면 철저하게 숨어서 할 것이지 어설프게 2번씩이나 들통나진 않았을 것이다. 한 번은 동궁전에서 들켰고 그래도 넘어가자 다음에는 대놓고 임금이 보는 자리에 죽은지를 놓아두었다. 들키면 범인으로 몰릴 게 뻔한데 경빈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어설프게 일을 꾸몄을까? 조작의 냄새가 솔솔 풍긴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작서의 편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자. 그 자가 진짜 범인일 것이다. 한편 남고는 조광조가 떠난 후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다. 게다가 심정, 이행, 이항 등 조정의 실력자들이 남곤의 뒤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기말로라는 자가 나타나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하였다. 느낌상 딱 조광조 시즌2를 보는 것 같았다. 조광조를 보냈더니 이젠 기말로가 나타난 것이다. 기말로는 두뇌가 비상한 사람이었다. 마치 송곳을 주머니에 감출 수 없듯 기말로는 어떤 조직에 몸을 담든 그의 생각과 철학이 곧 조직의 대표가 될 정도였다. 출중한 능력에 임금이 뒤에서 팍팍 밀어주니 기말로의 위세는 대단하였다. 게다가 그의 아들이 중종과 장경왕후 사이에서 낳은 딸과 결혼까지 하였다. 아들이 임금의 사위가 된 것이다. 남고는 그런 기말로를 경계하였다. 그 자는 머리만 좋았지 심성이 매우 나쁜 사람이요. 어쩌면 임사홍보다 더 위험할 것이요. 예의 바르고 처신 또한 철저한 사람이라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만 이러니 더 위험하다는 것이요. 그대들조차도 기말로의 겉모습에 속고 있으니. 하지만 다른 사람 눈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에는 흉악한 야수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말로는 장차 화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야. 두고 보세요. 그가 하루 조정이 없다면 조정도 하루 편안하고 한 해 밖에 있으면 조정도 한 해 동안 편안할 것이요. 남고는 생각으로 머물지 않았다. 대신들을 설득하여 기말로를 탄핵하는 데 앞장섰다. 근래 조정이 시끄러운 것은 모두 기말로 때문입니다. 그는 사특한 자로 일 만들기를 좋아하며 붕당을 선동하여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나이다. 더하여 어리석은 일부 대관들이 그를 따르고 있으니 그의 힘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지금 바로 잡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손쓸 수 없게 되옵니다. 기말로를 대제로 다스리시옵소서. 그런 것을 문제 삼아 죄를 준다면 자칫 언로가 막히지 않겠소. 곁에 있던 이항이 남곤을 거들었다. 그 자는 조광조와 다를 바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조정에 남아있다면 장차 나라를 그르칠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귀양을 보내시옵소서. 중종은 일단 거부쳤지만 기말로 탄핵 요구는 날이 갈수록 더해졌고 급기야 중종은 남곤의 뜻을 받아들였다. 알았다. 기말로를 귀양 보내도록 하라. 남곤과 기말로의 1차전은 일단 남곤이 승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의 승리였을 뿐이다. 기말로는 젊고 남곤은 연로하였다. 남곤이 아무리 그를 견제한다 하더라도 시간은 결국 기말로의 편이었다. 유배지에서 기말로는 복수의 칼을 갈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아. 예 아버님. 너 쥐 좀 잡을 줄 아냐? 남곤이 영의정에 오르고 4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모아놓고 아들을 불렀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님? 내가 평생 동안 쓴 글이다. 하지만 이제 다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평생 마음과 행실을 어긋나게 살아온 사람이다. 내가 허명으로 세상을 속여 살아왔는데 무슨 낯으로 후세 사람에게 글을 남기겠느냐. 다 태워버리거라. 아버님, 이 아까운 것을 어찌 다 태우란 말씀하십니까? 아까울 것 없다. 내 말대로 하여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비단으로 연습도 하지 말 것이며 시호를 청하지도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거라. 그에게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후회가 가슴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눈을 감으며 남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동지이자 라이벌이었던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미안하다 광조야. 남곤의 죽음에 작서의 병까지 세상은 다시 기말로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다. 이 기회를 놓칠 기말로가 아니었다. 이제 내가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오희야, 날 좀 바라봐. 예 아버님. 네가 할 일이 있다. 쥐잡으란 말씀만 아니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걱정 말거라. 이번에는 눈물만 좀 흘려주면 된다. 기말로는 아들 기미에게 무언가를 지시하였다. 다음날부터 기미는 우의정 이행을 매일같이 찾아가 친한 척을 하였다. 소인 기미라고 합니다. 일찍부터 대감의 명성을 사모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단지 그 이유로 찾아왔는가? 오는 길에 두꺼비 한 마리를 주워왔습니다.
두꺼비가 은혜를 잘 갚는 동물이라고들 하지요. 아이고 고놈 은혜 참 잘 갚게 생겼네. 그리고 얼마 후 데뷔전에서 연회를 열었고 그곳에 참석한 기민은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며 아버지 김알로를 그리워했다. 왕씨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김희와 김알로를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얼마 후 기민은 정식으로 중종에게 호소했다. 신의 아비는 귀양 간지 벌써 5년이 지났고 요즘은 묵은 병이 날로 더 심해져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의 아비는 평생을 전하께 충성하고 나라를 근심하였나이다. 이제 그만 풀어주시어 여생이라도 편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나이다 전하. 중종은 적잖이 놀랐다. 김알로의 상태가 그 지경까지 되었단 말이냐? 그러옵니다 전하. 내가 그동안 무심했구나.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내쳤으니. 중종의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맺혔다. 그러면서 대신들에게 물었다. 김알로를 풀어주자는데 경들은 어찌 생각하세요? 분위기가 이런데 누가 반대하고 나서겠는가? 아무도 말을 못하는 가운데 역시 우의정 이행이 나서 말하였다. 세월이 많이 지났사옵니다. 김알로가 무슨 욕심이 있겠나이까? 그만 놓아주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 내 생각도 그렇소. 경들의 뜻이 그러하니 내 명하겠소. 김알로를 당장 방면하시오.